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싸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게임 안 되는 싸움이다. 그리고 안 번질 것이다. 그게 이제 저의 예측인데, 그래도 워낙 궁금들 하셔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철딱선이 없는 이 팔레스타인이 김정은 푸틴 사진을 세상에 들고 시위를 벌였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게 아마 저기죠. 그러니까 웨스트뱅크에 하마스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서안 지역에 하마스가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기초 단체를 장악한 그런 지역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시위일 텐데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아유, 참 이게 뭐 싸움이 되겠어요? 이 그 세계관이 이런데 안 되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차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자이안이 좀 튀죠. 좀 튀어서 특히 뭐 중국에 대한 거 이런 건 너무 성급하고 너무 막 지르는데 이 사람이 원래 전공이 석유 중동입니다. 원래 그 에너지 중동 쪽이에요. 특히 에너지를 하니까 에너지 컨설팅 회사에 있었죠. 석유 컨설팅 회사에, 석유 사업 컨설팅 회사에. 그래서 그 중동 쪽을 좀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y'll never get back to where they were. Israel controls all but one sliver of the border, which is with Egypt, and that's where the tunnels are that allow the Palestinians to smuggle things in. At a minimum, the minimum response that we will see out of Israel is clearing out an area maybe a quarter of a half mile thick and compressing the prison even a little bit more to make sure that none of those tunnels can ever be used again. And these people will be completely at the mercy of whatever the Israeli political system allows. And I don't see another way out of that because 예, 굉장히 냉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자가 이제 한쪽은 바다인데 바다는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 쪽으로는 3면인데 그 중에 2면은 이스라엘이 관할을 하고 이제 한 면만 이집트가 관할하는데 그 이집트 쪽으로 지하 터널이 뚫려 있고 그 터널을 통해서 이제 그 밀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에집트 쪽 경계의 가자 사이드로 최소한 폭 한 400m, 그러니까 쿼터 마일이니까 4분의 1 마일이니까 폭 400m. 뭐 어쩌면 1km, 2km 해서 우리 이제 그 비무장지대처럼 그런 그 보안 벨트를 만들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한 얘기거든요. 피터 자이안이.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이 얘기를 했죠. 네, 일주일 전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림도 제시했네요. 세뇌 탈출 2921번입니다. 이 노란 띠입니다. 이 노란 띠, 그러니까 이집트 가자의 경계선에 이 노란 띠를 확보를 하고, 그거를 철망을 치고서 관리를 하면서 그 밑을 지나는 터널을 몽땅 다 부셔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가자는 완전히 갇히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에 5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집트 가자 경계 확보, 이 노란띠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행정에 대한 간접 통제 체제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하수, 뭐 하수야 뭐 한번 구멍 뚫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상수, 그다음에 석유, 가스, 전기, 식량, 의료, 교육, 보건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느끼는 어떤 행정이나 어떤 서비스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체제를 완전히 부셔버릴 겁니다. 그렇게 표방을 했어요. 하마스의 무력과 하마스의 그 행정 능력, 행정 체제를 다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셔버린 자리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정을 펼치냐. 점령 군정.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점령 군정을 했었죠. 1976년부터 2005년인가까지 했으니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협력 세력을 발굴해서 조직하는 게 필수겠죠. 현지 협력 세력은 뭐 되글되글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마스가 뭐 100% 사람들 민심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뱅크 쪽에서 그 파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자에도 파타가 있거든요. 하마스한테 그때 하마스가 2006년에 장악할 때 내전 벌어졌었죠. 가자 내부에서. 그래서 파타를 잡아 죽였었습니다. 하마스가. 그래서 현지 협력 세력을 발굴을 하고 조직을 하겠죠. 지금 작업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종류의 준비 때문에 진입을 늦추고 있는 걸 겁니다. 진입하자마자 그 서비스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행정 서비스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감시 체제, 뭐 전자주민증을 한다든지 뭐 CCTV를 한다든지 그걸 잔뜩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진입 평정할 수 있는 인프라, 도로, 보급창, 전초기지.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가면서 전초기지를 두면 뭐 전초기지를 습격하면 어떡하냐. 예, 습격하면 그것에 대한 작전이 펼쳐지는 거죠. 상대방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보죠. 이 유대인이 열받으면은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터지는 거 아닙니다. 예, 나쁜 방향으로도 터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 공산주의 운동가들의 90%는 유대인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유대인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혁명 후에 이제 그 슬라브가 왕창 조인을 하죠. 혁명 전까지는 유대인이 절대적이죠. 왜 그러냐? 19세기에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드레피스 사건이죠. 갑자기 돈을 벌고 출세를 하니까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죠. 어느 정도 출세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최대 부호가 유대인 집안이죠. 그 집에 말 안 듣는 아들이 위트겐슈타인, 현대 철학을 확립한 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회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제 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 19세기에 확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제 증오를 하죠. 반유대 감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인 중에 이제 머리가 좀 꼬인 인간들이 공산주의 쪽을 또 만들고 거기에 또 빠지죠. 뭐 그런 일들이에요. 유대인이 열받아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9.11로 열받아가지고 이라크가 났죠. 아프간까지는 오케이인데 이라크는 좀 다르죠. 9.11이 만약에 저 유대인이 밀집해 있는 저 쌍둥이 빌딩이 아니었다면 뉴욕 금융가 그럼 거긴 유대인 동네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아프간은 모르겠는데 이라크까지는 안 들어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9.11 쌍둥이 빌딩 테러로 뭐 한 3, 4천 명 죽었는데 숨진 사람의 절반이 유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래서 2001년 아프간 침공까지는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2003년 이라크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네오콘이 침공해. 그건 네오콘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네오콘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월가나 유대인들 계통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굉장히 열받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열받으면 이게 대형 사고 납니다. 또 좋은 대형 사고도 많이 났어요. 예.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 이거 사실은 이후도 아니고 전부터예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의 지식 벤처 역량이 급증하는데 유대인의 그 역할이 크죠. 예, 유대인들이 왕창 밀려 들어오니까.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밀려 들어온 유대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또, 아마 피터 드라커도 그때 밀려 들어오죠. 피터 드라커 유대인이거든요. 경영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나치를 피해서 처음에 런던으로 가죠. 그랬다가 미국으로 오는 게 1930년대 말쯤 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레오 스트라우스, 현대 정치 철학의 아주 거장이죠. 예. 시카고 대학에서 저걸 했고 뭐 이 사람 모르면 현대 정치 철학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 사람 나치를 피해서 건너온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원자폭탄의 아버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대 컴퓨터 공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천재죠.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진짜 뭐 언어도 여러 개 했고 존 폰 노이만 헝가리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은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뭐 이러면 카퍼 이러면 되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면 유대인이 원래 성이 없는데 성가지라고 막 들들 볶으니까
좀 있는 척 하려면 성을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고 없는 척 하려면 성을 돌 이렇게 슈타인. 네. 뭐 수수하면은 사과나무 애플바움. 또 수수하면 썬더. 예, 우리 돈너 여사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돈너 여사. 돈너가 썬더입니다. 번개. 네. 그리고 아주 화나면은 당나귀 뮬즈 그렇게 이름도 달고 뭐 그렇게 달았습니다. 또 현대 경제학의 그 아주 획을 걷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그렇게 함부로 날뛰면 안 되고 아주 그 건전한 재정 정책, 그러니까 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그걸 가지고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야지 정부가 막 끼어들어 가지고 함부로 휘저으면 안 된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이죠. 네. 제가 싫어하지만은 뭐 좌파의 그 언어학자죠. 언어학으로서는 어마무시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노암 촘스키. 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 미국의 지식 역량 또 벤처 역량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커버그 유대인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누구죠?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죠.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실리콘밸리 이렇게 뒤져보면 한 절반은 유대인일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10월 7일 하마스 테러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하마스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의 충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 뉴스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이스라엘의 충돌, 하마스 테러 습격 그렇게 부르죠. 이건 침공도 아니고 습격이죠. 아니 어린애 여자애들 뭐 10살도 안 된 애들을 집단 강간을 해서 시체를 보면 골반 뼈가 부러져 있어요. 펠비스가. 마약 먹고서 그 짓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군인이에요? 이거 테러 집단이지. 예. 군인도 아니라고. 아주 비열한 테러 집단이에요. 그런 잔인한 짓을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제대로 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면 다 알아서 죽거나 알아서 도망간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원래 제대로 된 군인은 제대로 된 전사는 그러질 않아요. 예. 어쨌거나 그 열이 한참 바다에 있다고요 지금. 예. 거기서 뭐 1,500명, 1,600명 죽었다라는 거는 미국으로 치면 한 5만 명 죽은 거예요. 그 인구 사이즈로 계산을 해보면 40배 해야 되니까 거기서 1,500명 죽으면 미국은 6만 명 죽은 거예요. 하루 만에 한나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좀 거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유대계 사람들 전체가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을 받아서 이거 뚜껑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판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이제 결판이 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 가자 들어가서 개고생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예, 그 무슨 하마스가 뭐 땅굴을 500km를 파놔서 아이고 터널 땅굴은 미신입니다. 일단 투입되는 군인의 머리수가 36만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말씀드렸듯이 360 그 제곱킬로밖에 안 돼요. 360 제곱킬로면은 그거가 100을 하니까 36,000 헥타르예요. 36,000 헥타르니까 거기에 36만을 넣으면 뭐 아무 쓸모없는 땅까지 포함해서 평균 한 헥타에 10명이에요. 그럼 1헥타가 어떤 사이즈냐? 축구장보다 작습니다. 축구장의 주변 공간을 포함하면 통상 125m, 85m입니다. 1.06 헥타입니다. 축구장이. 딱 축구장만 가지고는 못 만드니까 공 나가서 뭐 주술 때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작은 면적에 그게 뭐 아무 쓸모없는 땅이든 뭐든 간에 평균 10명씩 뿌리는 거예요. 36만 명이면. 이게 머릿수에서 일단 안 돼요. 두 번째로 첨단 무기와 미국의 병풍이죠. 뭐 이스라엘이 이 터널 작전을 여러 번 해본다고 이 터널을 어떻게 작전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가자 터널에 대해서. 이걸 이때까지 가서 한 번도 제대로 문지르지 않아서 그러지 마음 먹고 문지르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자에서의 전쟁이 다른 데로 번지지 못하게 막는 가자에서 전쟁이 다른 데로 번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미국의 병풍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슨 뭐 터널 500km 뭐 수백 킬로 그 다 좌빨들이 정신에 이제 뽕 넣는 거예요. 머리에 자기
벌어질 일이 무서우니까. 국내 잡발들 내심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2021년에 개발 성공한 이게 유도 박격폭탄입니다. 예. 박격포탄. 네, 박격포탄. 이게 스틸 스트링. 그러니까 철끈이라는 뜻이죠. 철끈. 레이저, 그러니까 드론이 떠서 레이저 찍어주면 그 레이저 찍힌 공간으로 들어가서 떨어져요. 뭐 공산오차 거의 없어요. GPS 마찬가지고요. GPS로도 떨어지고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냐? 하도 바깥에서 뭐 이스라엘을 악마화시키고 욕을 하니까 이런 정밀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그 민간인 피해자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컬래터럴 데미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선에 갇혀서 크로스파이어에 갇혀서 중간에 애꿎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희생자들을 줄이려고 이런 정밀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틸 스트링. 저런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터널 외에는 다른 데 숨을 데가 없는데 터널에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버글버글 했다가는 골로 가는 거죠. 골로 가는 겁니다. 아마 저 뭐 빨리 보는 사람들은 한 달 내에 평전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란이 움직일 거냐? 저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보죠. 일단 미국 항모전단 2개 동원되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지중해 2개죠. 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 어저께 오스틴 국방장관이 항모전단 하나를 더 동원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걸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 걸프 지역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물론 걸프 만속으로는 안 들어가죠. 예, 바깥에 그 인도양 쪽에.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 앞, 뭐 인도 앞에 그쪽에 동원하고 있는 거죠. 뒤에는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그 섬 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란 보고 너희 숨만 잘못 쉬고 너희 꼼지락달싹만 하면 조져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걸프 지역 국가들의 지금 아마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가 될 것 같은데 사드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싸움 걸었다가 실패하면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란이 그 국내 저항 시위가 상당히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국내 정치 때문에 이게 쉽게 못 움직여요. 또 심지어는 움직여도 대세에 지장 없고 저기 지중해 사이드에 항모전단 2개 들어와 있고 이쪽에 그 인도양 쪽으로 항모전단이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지가 움직이는들 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네. 이란이 어느 정도 이게 몰려 있는 거냐면 작년 2월 달이죠. 20살, 21살짜리죠. 이게 미샤 아미니. 히잡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때려 죽였잖아. 도덕경찰이. 여긴 도덕경찰이 도덕적으로 때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16살짜리 소녀예요. 아미타 게라반드. 여기도 히잡 쓰지 않았다고 길거리에서 때려갖고 뇌사 상태입니다. 이 이쁜 소녀가 16살짜리 여고생이. 그래서 얘들이 뭐라 그럴까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위기로 번지죠. 이란이. 그래서 이란이 이게 결코 그러니까 내부가 안정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는 이란이 요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거는 이란이 지시해서 쳤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헤즈볼라가 뭐 꼼지락달싹 한다 그러면 이란이 지시해서 헤즈볼라가 도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왜 이렇게 초조하냐? 뭐 지정학적으로 보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빅딜을 치니까 이란으로서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게 순전히 군사 지정학적인 문제냐? 아닙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빅딜을 치면 이란 내부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의 빅딜은 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각성이 더 심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국민들을 어떤 서방과 외부 세계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시켜야 되니까 저런 충돌을 사주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하마스의 습격은 작게는 군사 지정학적으로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의 딜에 대한 반발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딜이 가지고 오게 될 이란 내부 정치 위기에 대한 예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안 움직인다. 그럼 이란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란이 안 움직인다라는 건 뭐냐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란의 정규군 혹은 혁명가드 혹은 이란이 사주한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 모퉁이, 즉 시리아의 남서부 안에 병력으로 투입되는 것, 그리고 그 병력이 사용할 물자가 대량으로 움직이는 것, 그걸 제가 이란이 움직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란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러면 헤즈볼라만 가지고 이스라엘에 싸움 건다? 그러면 이건 집단 자살입니다. 이 좌빨들은 좀 이상하게 계산해요. 북쪽에서 헤즈볼라가 공격하면 남쪽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헤즈볼라가 내세울 게 뭔데? 로켓 10만 발이네. 오케이, 너 10만 발 쏴봐. 뭐 5천 발 로켓을 가지고 하마스가 뭐 이스라엘을 압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밀리터리 한다는 사람들 그거 나 진짜 한심해가지고 그 밀리터리 평론가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 5천 발 로켓 중에 몇 프로가 제대로 된 로켓 같아요? 하마스는 물자가 많이 못 들어가서 제대로 된 로켓이 없습니다, 거의. 그럼 뭘로 만드냐? 사제 로켓이에요. 사제 로켓 뭘로 만드냐? 파이프 잘라내갖고 그 파이프에다가 비료하고 설탕을 섞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로켓 추진제가 돼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로켓 이렇게 만듭니다.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안보상.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로켓의 문제가 뭐냐? 아무 데나 막 떨어져. 그래서 하마스 로켓은 5천 발 쏴봐야 제대로 떨어지는 게 한 100발, 200발밖에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걸 아이언돔으로 방어를 할 때 4,800발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100발만 요격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뭐 압도당했다. 오케이. 헤즈볼라는 좀 달라요. 여긴 제대로 된 로켓을 갖고 있어. 이 로켓이요. 한 3만 발, 2만 발 떨어져도 도시 폐허 안 됩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 대신에 하마스는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마스 저 10만 발 함부로 못 쏜다니까. 10만 발 다 쏘게 넷발 하나 두나? 원점 타격하지. 그럼 한 10,000발, 20,000발 쏘다가 원점 타격해서 끝나. 그럼 10,000발, 20,000발 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망가질까? 제가 보기엔 많이 안 망가져요. 의외로.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무적의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니까요. 로켓 10만 발이. 진짜 싸우겠다고 맘먹으면. 아, 사람 죽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강북 살지만 아니 뭐 장사정포로 조져? 오케이. 야, 이 공구리로 다 지어놓은 이 도시를 장사정포로 조져가지고 공구리 도시 작살날 것 같아? 안 작살납니다. 불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대부분 이상한 데 떨어지고. 그 대신에 너희는 죽는 거야, 인마. 그 짓 하면. 너희 장사정포 쏘려고 기어 나온 것 중에 몇 발이나 여기 들어올 것 같아? 몇 발이나 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임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게임이어갖고, 함부로 헤즈볼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군사력이 이제 압도적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뭐 2개의 전선을 벌리면 이스라엘이 애를 먹는다. 가자요? 길게 잡으면 한 1개월쯤 끝나고 나면 이건 경찰 업무지 군사력 업무가 아니에요. 물론 군인들이 경찰 업무를 하지. 그러나 일단 전투는 제를 넘은 상태가 돼요. 그럼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1개월 이내에 이스라엘의 결정적 타격을 못 입히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케이 1개월 두들겨 맞을게. 그 대신에 너희 원점 다 깨고 너희 박살날 줄 알아 자식아. 이러고서 일부 맞고 일부 박살내고 이러면서 1개월 가다가 여기다 끝내놓고 여기는 이제 치안 업무로 들어간 상태에서 군사력을 전부 다 빼서 2,30만 명으로 레바논을 정리해버린다니까요. 시리아 남부도 골란 고원 바로 넘어서. 거기서부터 전쟁 났으니까. 그리고 점령 안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헤즈볼라가 의사결정하기가. 그냥 깐죽대면서 싸움은 걸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런 싸움을 건다? 절대로 그 쉽게 못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런 거는 낙관해요. 제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공해서 평정하고 그 다음에 진공, 소탕, 진소,
형정하고 행정기구 만들고 철수하는 것. 그러니까 진공평까지는 저는 빨리 간다고 봐요. 행정기구 만들고 철수하는 데가 2개월 5,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그 이스라엘 지금 그 IDF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방부 쪽 발표가 이번 작전이 한 several months 몇 개월 한 뭐 4에서 6개월 정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진공소탕평정, 진소평까지는 빨리 가고 그 상태에서 행정기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앞세워갖고 파타 계열이나 좀 온건한 사람들 앞세워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앞으로 사고만 치면 바로 진공해갖고 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다 갖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4, 5, 6개월 걸릴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